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한국어, 특히 그 경상도 방언하고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죠. 인도 남부 타미러 사이에 예상치 못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데요. 아, 한국어랑 타밀어요. 정말 거리가 먼데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동명대학교 장재진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관계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장재진 교수님 강연의 핵심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한국어하고 타밀어 사이에 언어뿐만 아니라 뭐 문화, 심지어 역사 기록 같은 데서도 단순 우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유사점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근거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 강연에서 제시된 여러 증거들을 좀 풀어보고 이게 우리 언어라든지 또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 알아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독특한 연결고리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저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쓰는 메뚜기 있잖아요. 네, 메뚜기요? 이 단어가 타미로에서도 똑같이 메뚜기라고 불린대요. 네, 진짜요? 발음도 똑같이요? 네, 거의 같다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런 지점들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와, 네, 흥미롭네요. 시작부터 강렬한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장 교수님 주장의 출발점은 어휘인 것 같습니다. 네, 어휘요? 한국어랑 타미러가 공유하는 유사 어휘가 최소 500개에서 많게는 2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500개에서 2000개요. 와, 그 정도면 정말 많은 건데요. 보통 언어 간 유사 어휘 따질 때. 그렇죠.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일본어의 유사 어휘 수가 뭐 100개 미만인 거랑 비교하면 이게 정말 상당한 숫자죠. 이야, 500개 이상 최대 2000개라. 정말 인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강연에서 나온 예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기초 어휘부터 보면 예를 들어 풀 있잖아요, 풀. 네, 풀. 타밀 사람들도 이걸 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먹는 쌀 역시 특정 타밀 지역에서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쌀 또는 수로 부른다고 해요. 풀, 쌀.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이네요. 네. 그리고 신체나 생활 관련 어휘도 좀 흥미로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라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뭔가 크고 듬직한 느낌? 타밀 지역에서는 난 운갈비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고요. 우리말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요? 네. 경상도 방언에서 궁디라고도 하는데 타밀어에서도 비슷하게 궁디라고 한다네요. 궁디요? 하, 재밌네요. 그리고 이빨은 빨. 눈의 경우에도 우리가 눈깔리라고 좀 속되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깐이라는 단어가 타밀어에 있대요. 유사성이 보인다는 거죠. 아, 깐, 눈. 이것도 흥미롭네요. 가족 부르는 말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아빠, 엄마는 타밀어로는 마라고 하고요. 마. 언니는 니 또는 큰언니, 아버지는 아빠씨, 그리고 아씨 같은 단어들이 타밀어에도 비슷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언니, 아버지. 정말 기본적인 가족 호칭인데 이게 비슷하다니. 특히 종상도 방언하고 유사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너를 니라고 하잖아요. 네, 경상도에서는 니라고 하죠. 타미로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니인 거 봐, 니인 거와 같은 표현들이 타미로랑 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리고 왜나 웬을 n으로 모르겠다를 몰다처럼 줄여 쓰는 방식까지 비슷하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게 그냥 우연히 먹게 비슷한 거다라고 넘기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게 장 교수님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유사 어휘들이 그냥 뭐랄까 나중에 빌려온 차용어 수준이 아니라 방금 예시들처럼 기초 어휘, 신체 어휘, 가족 호칭 이런 언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 핵심 어휘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옛날에 좀 교류가 있었다. 이 정도 결과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건지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육아 관련 표현들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의 그대로 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육아 어휘도 정말 신기하죠. 아이한테 주의 줄 때 우리 맴매 하잖아요. 네, 맴매. 타미로에서도 똑같이 쓴대요. 그리고 뭐 잼잼잼, 도리도리, 짝짝꿍 이건 뭐 거의 발음까지 같다고 하니까요. 짝짝꿍은 짝짜우 이런 식으로요. 잼잼 도리도리 짝짜오. 와. 어버바가 어부바 또는 아부바, 심지어 까꿍까지 비슷하다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언어 교류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육아 관련 어휘들은 사실 문화적으로 아주 깊숙이 배어 있는 거라 이게 비슷하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언어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순 같은 것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언어학적으로 보면요. 장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한국어랑 타밀어 둘 다 주어, 목적어, 동사 그러니까 SOV 어순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아, 어순이 같군요. SOV. 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두 언어가 같은 계통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한국어가 속한다고 봤던 그 우랄 알타이어족 가설도 SOV 어순을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언어학계에서는 이 우랄 알타이어족 가설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어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장 교수님은 어쨌든 일본어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먼 타미러하고 이렇게 많은 어휘,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기초 어휘들을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점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논의의 진짜 핵심이죠. 아니, 지리적으로 이렇게나 먼데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어휘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네. 장 교수님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 깊은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암시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좀 논쟁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논쟁적이군요. 네,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한국어 개통론을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일부 인도 학자를 포함해서 다른 연구자들은 어휘 유사성만 가지고 언어 개통을 단정하기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럼 이 유사성이 고대 공통 조상 언어에서 온 건지 아니면 나중에 교류하면서 생긴 건지 해석이 갈리는 거군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현상 자체가 기존의 언어학적인 통념에 상당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네요. 언어뿐 아니라 문화적인 풍습에서도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는 이야기가 또 흥미를 더하는데요. 네, 문화 쪽도 재미있는 게 많죠. 강연에서 그 오줌 싸개 풍습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키 쓰고 소금 얻으러 가는 거요? 맞아요. 어릴 때 오줌 싸면 머리에 그 키 있잖아요. 곡식 까부는 거. 그거 쓰고 옆집 가서 소금 얻어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타멜 지역에도 거의 똑같은 풍습이 있대요. 심지어 그 키라는 도구 이름도 같고 소금을 타멜어로 소음이라고 부른다니. 이건 좀 단순 우연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키, 소금, 소음. 네,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도구 이름까지 같다니. 또 다른 예도 있었죠. 아이 태어났을 때 대문에 금줄 치는 풍습이요. 아, 맞아요. 궁줄. 우리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고추 걸고 여자아이면 솔가지나 숯 걸잖아요. 네. 타밀 지역에서는 망고 열매나 나뭇잎 같은 걸 건대요. 재료는 좀 다르지만 아이 탄생을 알리고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그 행위의 의미나 상징성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재료는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걸 썼겠지만 그 풍습의 본질적인 의미는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문화적인 유사성은 앞서 이야기한 언어적 유사성이랑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장 교수님의 관점은 바로 그겁니다. 언어하고 풍습이 이렇게 같이 유사성을 보인다는 건 이게 단순한 문화 전파, 아이디어 교류 수준을 넘어서 고대에 실제로 인구 이동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긴밀하고 지속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죠. 아, 언어랑 풍습이 세트로 같이 움직였다. 네, 뭐랄까 하나의 패키지처럼요. 언어와 풍습이 함께 이동하고 전승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인 거죠. 이게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간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동하고 정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의 이동까지 염두에 두는군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가설 쪽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신라의 석탈해나 가야의 허황후 이야기가 중요한 단서로 등장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역사 기록이나 설화 속 인물들이죠. 장 교수님은 석탈해라는 이름 자체를 당시 언어로 해석하면 까치 더하기 대장장이 또는 그냥 대장장이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대장장이요? 네, 이게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가야, 그리고 또 고대 타멜 지역과의 어떤 역사적 유사성, 연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아, 철기 문화라는 공통점으로 연결하는군요. 흥미롭네요. 허황후 이야기는 더 직접적이죠. 그렇죠. 허황호는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전해지잖아요. 네, 가야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인물이죠.
장 교수님은 허황호의 출신지가 흔히 알려진 북인도 쪽이 아니라 남인도, 그러니까 타멜 지역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아, 남인도설이요? 근거가 뭔가요? 근거로는 이제 삼국유사에 묘사된 것처럼 배를 타고 그 먼 바다를 풍랑을 헤치고 온 항해 능력을 들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상 북인도보다는 남인도 문화가 여성의 해상 활동에 좀 더 개방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 여성의 활동 반경? 네. 그리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언어적인 유사성 같은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유타라는 지명이 실제로 북인도에 있고 또 가야 유물 중에 쌍어몬 같은 상징물이 북인도 지역과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북인도 기원설도 근거가 있지 않나요? 허황호 출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학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이죠. 네, 정확해요. 장 교수님 본인도 이게 2000년 전의 역사를 명확하게 딱 잘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신화랑 역사 기록이 좀 섞여 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네. 중요한 건 허황호 설화 그 자체가 당시 인도하고 한반도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교류가 있었다는 걸 시사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장 교수님은 이 교류가 주로 바닷길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해상 교역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고요. 해상 교역로, 바닷길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라. 그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항해술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게 솔직히 쉽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고대 항해는 처음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주로 이동했지만 나중에는 계절풍, 그러니까 무역풍을 발견하고 활용하면서 대양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항해도 가능해졌어요. 계절풍을 이용했군요. 네, 실제로 인도 남부 타밀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 시대 동전이나 유리구슬 같은 게 많이 발굴되거든요. 노마 동전이요? 인도 남부에서요? 네, 이게 당시 타멜 지역이 로마와의 해상 교역 네트워크에 아주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성 토마스가 기원 후 1세기에 타멜 지역의 첸나이까지 와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랑 유적도 남아 있어요. 성 토마스까지요. 네, 이것도 당시 인도 서부 해안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가 꽤 활발하게 이용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로마나 중동에서 인도까지 교육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정말 가능했을까요? 네, 장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요. 타메 지역에서 출발한 배들이 계절풍을 이용해서 말라이 반도랑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중국 남부의 광저우까지 도달했다는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광저우는 아주 중요한 국제 무역항이었거든요. 아, 중국 남부까지는 갔군요. 네. 그리고 또 고대 한반도 남부 세력, 그러니까 가야나 신라 같은 나라들이 중국 남부와 교역했다는 기록이나 유물 증거도 있고요. 네, 그건 알려져 있죠. 그럼 이 두 경로를 연결하면 비록 직항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인도 남부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거치고 중국 남부 거쳐서 한반도 남부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적인 해상 교류 루트가 충분히 존재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루트. 그렇다면 허황우 이야기처럼 어떤 특정 시점에 확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이동했다기보다는 훨씬 긴 시간 동안 좀 점진적으로 인구 이동이나 문화 교류가 계속되었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장 교수님은 대략 한 200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타밀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해상 루트를 통해서 간헐적으로든 아니면 지속적으로든 한반도 남부에 들어와서 정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세요. 2000년 동안요? 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가 우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단일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에 걸친 누적된 교류의 결과라는 시각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스케일의 이야기네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도 강연에서 좀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요. 유전학 연구 결과 같은 거요? 네, 유전자 연구 이야기도 나왔죠. 특정 인도 부족, 아마 남인도 드라비닥의 일부겠죠. 이 부족하고 한국의 특정 성씨 집단, 예를 들면 김해 김씨나 허씨 같은 집단하고 유전적 유사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유전자 연구는 이런 고대의 인구 이동 가설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더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물론 그 해석에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네, 해석은 신중해야겠죠. 하지만 특정 집단 간의 유전적인 어떤 근연성, 가까움은 과거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교수님이 개인적인 경험담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타밀 지역에 가보니까 한국인, 특히 특정 김씨성 가진 사람들하고 외모가 닮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 네. 외모 이야기도 하셨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로 추정하면서 한국인과 외모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라오스의 라후족 사례 같은 것도 언급하셨고요. 네, 라우족 이야기도 있었어요. 다만 이런 외모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주관적인 관찰에 기반한 거니까 객관적인 유전학 데이터하고는 좀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연구 결과랑 개인적인 경험담은 좀 구별해서 이해해야겠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인류가 역사 내내 끊임없이 이동하고 섞여왔다는 사실이에요. 문명이나 사람들은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흔히 도시는 이사를 한다 이런 표현도 쓰죠. 도시는 이사를 한다. 네. 이런 이동과 혼합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흔적을 간직하는 문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언어와 풍습이라는 거예요. 언어와 풍습이 가장 오래 남는군요. 네. 그래서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유사성들은 비록 우리가 딱 잘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고대의 인구 이동과 깊은 문화 교류의 살아있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장 교수님의 주장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재진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네, 언어학적 유사성에서 시작해서 문화적 풍습, 또 역사 기록과 설화, 그리고 유전학적 단서들까지 정말 다양한 증거들이 한국, 특히 남부 지역과 인도 남부 타밀 지역 간의 어떤 오래고 깊은 관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각도에서 접근했죠. 이건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한국어나 한국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장 교수님의 연구는 분명 기존의 주류 학설, 특히 한국어 계통에 대한 우랄 알타이오족 가설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도전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도전이자 보완. 네, 이 가설이 기존 이론을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것보다는 한국어 형성 과정에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드라비다어족, 그러니까 타미로 같은 언어의 영형이라는 또 다른 층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층의 가능성. 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이론에만 갇혀있지 않고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 역사기록, 신화 등등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거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그런 열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 면에서 장 교수님의 강연은 특히 고대 해상교류의 중요성, 그리고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장재진 교수님의 통찰은 한국어와 문화의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상이요? 만약 고대에 이렇게 활발한 해상교류가 있었다면 인도, 한반도 말고도 이 오래된 바닷길을 따라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문화적 연결고리나 교류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아는 역사는 정말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요, 더보기란의 동영상 링크를 클릭해서 장재진 교수님의 강연 전체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